먼저 진행되는 산업 중에 눈여겨봐야 될 분야는 단연 미디어 콘텐츠 분야입니다. OTT 서비스, 즉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 TV를 말하고 있는데, 최근 BTS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새로운 성장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 정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내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다른 나라 대비, 즉 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체로 보았을 때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여지네요. 이게 말이 되는 게 미디어 쪽, 즉 방송 쪽은 사실 너무 박봉이고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여기서 좀 일해봤었는데 하지만 이쪽 산업도 이제는 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은 선 투자, 제작 후에 발생하는 수입으로 분배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작도 힘들고 성공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워서 근무 환경 또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말 그대로 흥행이 되지 않으면 제작에 도움을 준 업체나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제작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넷플릭스처럼 콘텐츠를 먼저 구입 후에 제작비를 주고 제작을 하게 되면 다양하게 시도되는 국내의 좋은 콘텐츠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OTT 플랫폼 콘텐츠의 글로벌 성장 지원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고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고 국내에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먼저 AI 기반으로 영상을 변환하는 등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OTT 컨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가상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K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화되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틱톡 같은 플랫폼이나 넷플릭스 같은 세계적인 큰 OTT 업체의 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를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변경하고 굉장히 손해가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의견으로는 미래는 결국 메타버스로 간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에 따라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IT 기업들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크리에이터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직업 환경을 개성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크리에이터 육성 및 창작 지원으로 크리에이터 산업을 스케일업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유튜버나 BJ들은 사회적으로 안정받는 직군에 속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걸 직군으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가 같습니다. 자격증이나 콘텐츠 유통, 저작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같이 밝혔기 때문에 저같이 신생 유튜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혁신 기반을 마련해서 투자 확대라든지 인프라 확산, 인재 양성 이 세 가지를 핵심 분야로 요약하자면은 콘텐츠 제작비 지원, 펀드 및 콘텐츠 투자 확대, 그리고 프리랜서가 많고 인력 산업이 산재된 미디어 산업에서 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를 만들어 안정적인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과 인재 측면으로는 특성화 교육 및 인턴십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 교육 산업 역시 발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산업의 의도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미래의 성장 엔진이자 수출 엔진으로 만들어 나갈 기반을 다지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당장의 가치 투자가 상반되는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전의 횡보를 보았을 때 K-미디어 콘텐츠가 세계 시장 경쟁에서는 절대 떨어진다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산업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인구 1000만 명, 인구 고령화율 20%인 초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차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시기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작은 정부를 내놓은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책을 마련하겠지만 계속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사회, 기업, 개인 등 모두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신성장동력 서비스 산업 발전 혁신 전략 5개년 계획에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와 공급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서비스 교육 확대에 맞춰 인프라도 정비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4차 산업 기반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돌봄 기반 조성,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와 보건소 대상 AI, IoT 기반 건강관리 사업 확대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령 친화 산업과 연계하여 돌봄 로봇 등 복지 기술을 강화하고 노인 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하는 등 돌봄 기술 개발 지원 등이 있는데요. 이게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그냥 요약하자면은 기술 혁신에 따른 시니어 케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노인들을 위한 기술 개발이다. 최근 국내의 고령화 사업은 노인을 위한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격 상담 스피커나 스마트 워치 같은 기술입니다. 치매 노인을 위해서 신발까지 수입된 데이터를 토대로 고령자에게 위험 환경이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방문 요양사가 즉시 방문하여 집중 케어를 하거나 고위험이 감지될 경우 119 등이 출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망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지만 조금은 족쇄에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고령 친화 기술이란 고령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첫째, 고령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생활 기술 분야로 스마트홈, 고령 친화 식품, 디지털 헬스케어, 운동 재활 서비스, 소셜 로봇, 노인성 질환 측정기 및 통합 중재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기기들을 다 통합한 내용이고요. 둘째는 돌봄 인력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로봇, 관리 시스템 플랫폼 등이 포함되고요. 이는 이미 친구 역할을 하는 많은 로봇들이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셋째는 디지털 격차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술과 서비스를 원활히 연계하는 기술 수용 서비스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버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 친구들이랑 술자리나 커피 마실 때도 자주 이야기를 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기 때문이죠.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버 산업은 예전부터 각광받는 산업이었습니다. 1989년도부터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등 1990년도와 2000년도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실버 산업은 용기 있는 사업자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도전되어 왔지만 역사 속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많은 도전가와 사업 시도는 많았지만 수요가 많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네요.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실버 산업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실버 산업은 산업보다는 복지 측면에서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복지라는 건 경제력이 취약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버 산업은 말 그대로 산업, 비즈니스의 개념이죠.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취약한 분들은 지출할 돈이 여유롭지 않은 거죠. 때문에 소수의 정부의 지원만 있는 사업만 살아남았고 그분들도 현재는 가늘고 길게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았을 때 수요가 형성되지 않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서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시니어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시니어 시장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일본들은 시니어 시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잘 하지 않은 것, 아직 발전하지 않은 것, 이것이 기회고 이런 것들이 곧 나의 자산을 크게 만들어줄 원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2050년에 국민연금 고갈 등의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나는 연금 못 받나? 맞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살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안 내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또 힘들죠.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문제로 더 이상 연금을 낼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니어들은 국가에서 경제력을 지원해준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인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베이비 세대, 즉 1957년에서 1960년도에 태어나신 부모 세대들은 많은 자산과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은 더 사실 것이고 이들이 최초의 시니어 시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비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쓰질 않습니다. 자신이 가입하고 기여한 보험이나 연금의 시기가 짧기 때문에 노후에 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노후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걱정으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버 산업의 실패를 만드는 현실이고 결국 우리나라의 시니어 시장의 쓴맛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안감을 정부의 지원 및 고령화 사업 개발 등으로 개선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실버 산업은 복지가 아닌 질적 성숙이 진행되고 정부만이 아닌 기업이 산업에 적극 참여하여 복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우선 문제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실버 산업의 문은 굉장히 다양하며 크게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시니어들이 요양시설보다는 자기 집에서 사는 걸 원하시는데요. 나이 들면은 원래 익숙한 게 편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현상을 API, Again in Place라고 합니다. 고령자가 자신의 집의 편의를 위해서 손잡이를 설치하고 문턱을 없애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보수하는 건 이미 일본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요양시설 유치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요. 이와 함께 주택 보수 트렌드가 확대될수록 그만큼 지역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령 친화 산업이 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또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설계가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기술 수용 서비스 분야입니다. 유럽의 시니어 시장은 세계 1위 시장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냉장고를 만들 때도 고령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높이나 사이즈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역시 요즘 다 터치로 나오지만 고령자들 편의에 맞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출시한다고도 하네요. 이런 부분은 국내 자동차 기업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면 모든 세대의 편의성으로 진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실버 산업은 당장을 보고 시작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소비자 파악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무조건 오는 시장이고 이 기반을 이제부터 다시 다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저희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실버 산업을 육성하려는 이유는 실버 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는 실버 산업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시니어 시장에서 1세대 큰손이 되는 건 시니어이지 싶네요. 이유는 소비자와 공감 능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니어 대상 마케팅은 미디어나 SNS로 하는 것보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천천히 그리고 고층을 이해하는 시니어 직원이 또한 오랜 시간을 같이 하는 직원이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50대, 60대의 시니어 용품 판매자가 더 나은 영향력이 있다고 하네요.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이제 고령자들이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 핵심 소비 계층으로서 관련 시장을 주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자 산업적 측면에서 수요층이 확보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노인하면 보호를 받아야 될 시니어로 인식되지만 지난해부터 만 65세가 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들, 이분들을 누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분들은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어 이들의 수요는 헬스케어, 주거, 식품, 여가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고령 친화 기술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1차 성장의 기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회는 자립하는 시니어가 많아질수록 행복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또한 자식과 정부의 부담도 줄게 되겠죠. 국내 매스미디어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많이 확산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니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니어들 역시
젊은 사람과 공생하며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시니어가 됩니다. 모두가 존중받으며 멋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실버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실버 산업은 고령자에게 품질 좋은 제품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젊은이들에게는 개발자, 서비스 전문가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앞서 생태계 마련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산업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신성장 동력 서비스 산업 발전 혁신 전략 5개년 계획 중 미디어 컨텐츠 산업과 초고령화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은 기술과 운영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하죠. 하지만 시대와 운이 또 따라야 성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지원하는 흐름에 맞춰서 계획하고 투자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금융 전문 채널 신프로TV의 대한민국 미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